미국 증시부터 좀 정리를 하고 가죠. 아니나 다를까 반등 나왔습니다. 사실 어제 그게 그렇게 주가가 급락할 만큼 인플레이션이 뭐 되게 두려울 정도의 수치는 아니었죠. 다만 증시가 계속해서 올랐기 때문에 한번 눌러줄 필요가 있었고 그게 그냥 명분이 됐던 거고 그랬는데 하락폭은 좀 컸어요. 사실 뭐 1%대 한 중반 한 1.4%로 나스닥은 한 1.8% 내렸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또 반발 매수가 유입이 됩니다. 네, 오늘 지수가 그렇죠. 반발 매수가 유입되면서 시장 3대 지수 모두 다 올랐습니다. 다우 0.4 올랐고요. S&P 500은 1%, 나스닥 지수는 1.3% 상승을 했습니다. S&P 500 5,000포인트, 네, 다시 재탈환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왔는데요. 지금 시장에 대해서는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이 상승세가 앞으로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는 얘기와 함께 지금 보면 쏠림 현상이 있습니다. 그죠? 특히나 뭐 엔비디아나 뭐 이런 AI를 바탕으로 한 그런 대형 기술주 중심으로 약간 지수가 쏠림이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전 90년대의 이 닷컴 버블과 많이 비교를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도 뭔가 이제 뭐 IT 기술주를 중심으로 해서 막 올라갔었고 그게 결국은 이제 거품이 아니었냐라는 우려. 그래서 지금 너무 이렇게 과매수 국면인 거 아니냐? 뭐 이런 우려들이 좀 나오고는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도 반발들은 많아요. 그래서 뭐 다양한 이런 시장적인 데이터들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물론 과매수 국면인 건 맞다. 약간 좀 오버슈팅하고 있는 건 맞다. 하지만 이걸 닷컴 버블 때와 비교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떤 시장의 밸류에이션과 지금의 밸류에이션을 비교를 해보면 택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닷컴 버블 때의 그 배수 멀티플을 여기에 적용을 하면 S&P 500 기준으로 한 6,250은 가야 그때와 비슷한 이런 버블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지금은 물론 현 시점에서도 봐도 약간 과매수 국면인 건 맞지만 그만큼 뭐 버블이 낀 이런 상황은 아니다. 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월가의 강세론자라고 할 수 있는 이 톱니 같은 경우에는 이분은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어제 이제 지수 급락이 나오면서 야 이거 뭐 단기 고점 나온 거 아니야? 이거 뭐 이제 정점 나온 거 아니야?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에 대해서 호재, 그러니까 경제 지표가 되게 잘 나왔어. 그랬더니 와 그러면 이제 금리 인하 멀어지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지수가 이렇게 폭락을 해버리면 그러면 이게 되게 불길한 신호인 건 맞대요. 근데 어제는 인플레이션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높게 나왔으면 이건 호재는 아닌 거잖아요. 악재인 거잖아요. 거기에 그렇게 반응한 거는 자연스러운 거다라는 점에서 아직 점점 신호는 나오지 않았다. 어떤 투자의 심리 측면이라던가 어떤 펀더멘털 측면에 있어서도 아직 정점 신호는 아니다. 그래서 여전히 나는 강세론자다라는 이야기들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을 보면서 요즘 약간 이렇게 이게 출렁출렁 할 때 불안한 분들은 뭐 이런 멘트들 좀 참고를 하시면서 마음을 다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연준 인사들 이번 주에도 많은 이런 연설들이 예정되어 있었는데요. 우리 오스틴 굴스비 이분은 시카고 연은 총재이고 대표적인 비둘기파 인사로 꼽히는 분이죠. 근데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그래 어제 인플레 데이터가 예상보다는 높았다. 하지만 지난해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너무 빨리 떨어졌기 때문에 뭐 요 몇 달 우리 예상보다 조금 높아진다고 해서 우리가 예상했던 인플레이션의 그 완화되는 그 경로 이거를 이탈한 게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그 2% 이 목표로 향하는 경로를 벗어나지 않고 그 안에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너무 뭐 어제 인플레 데이터가 뭐 그렇게 뭐 충격적이고 뭔가 뭘 바꿀 뭐 이런 상황은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또 하나 비둘기파 인사답게 12월 인플레 기준으로 해서 2%에 도달한 후에 금리를 인하하는 것을 시작하는 것. 그걸 자기는 지지하지 않는다. 너무 오래 높은 금리를 유지하게 되면 결국은 고용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경기 침체를 좀 많이 서두르게 되는 뭐 이런 부작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어떤 그 경로가 유지되는 게 확인이 되면 금리 인하는
조금 더 한 템포 빠르게 하는 것, 난 그걸 오히려 지지한다 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위기들, 뭐 이런 평가들, 이런 것들이 시장에 고스란히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이제 바클레이지에서도 또 하나 시장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왔는데요. 조셉 아바테라는 애널리스트가 내년까지 위험 자산에 약 4천억에서 6천억 달러가 자금이 유입될 것이다 라는 전망치를 내놓았습니다. 그 근거로는 지금 2020년 초부터 해서 가계와 기업들이 쌓아놓은 현금들이 그동안 어떤 장기 그 평균치를 너무 웃돌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나 가계도 역시 그렇다. 우리는 왜 소비를 저축했던 거 다 빼서 쓰고 있기 때문에 이제 뭐 바닥났다 이런 말 많이 했었는데 여전히 그 장기 평균을 넘어서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 현금은 많이 갖고 있는데 이제 점점 현금을 갖고 있음으로 해서 얻을 수 있는 수익률, 그러니까 뭐 금리라던가 이자 뭐 이런 거겠죠.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점점 낮아질 거니까 요 현금에 대한 수익률이 점점 낮아지고 있고 그리고 위험 자산을 회피하고 싶은 이 심리가 계속해서 약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위험 자산에 아마 대규모의 자금은 계속해서 유입될 수 있다. 다만 금융 위기 이후 요 리테일 펀드 자금의 그런 흐름들을 봤을 때에는 이런 자금들이 주식을 더 선호하기보다는 크레딧,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채권 쪽이 되겠죠. 이쪽에 대한 선호도가 조금은 높을 것 같다. 뭐 이런 분석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했고요. 마지막으로는 모건 스탠리가 수백 명의 자산 관리 직원들을 해고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모건 스탠리 안에 자체적으로 이 자산관리 파트에서 근무하는 인력이 한 4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퍼센트지로 따지면 뭐 1%에도 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인데 요거를 왜 갖고 왔느냐. 모건 스탠리의 CEO 테드 픽이 6주 전에 새롭게 취임을 했거든요. 취임하자마자 주요한 첫 행보가 구조조정이라는 점이죠. 네, 그런 점에 있어서 확실히 이제는 이 고용시장에서 계속해서 이런 해고 소식이 좀 나오고 있구나. 그러면 이제 고용시장이 둔화될 것이고, 그러면 물가 압력은 좀 완화될 수는 있겠다. 그럼 이제 경기에 대한 우려들도 좀 나올 수도 있겠다. 뭐, 이렇게 요즘 자꾸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구조조정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소식들도 저희들이 이제는 좀 시장을 큰 그림을 그리는 데 있어서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서 그냥 가볍게 준비를 했습니다.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김우님과 우리 수피아님 와주셨네요. 수피아님 좀 오랜만에 오셨어요. 그죠? 연휴 잘 보내시고 연휴 기간 동안에 또 피곤했던 걸 잘 푸시고 오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김우님도 늘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려요. 이제 주요 뭐 지표라던가 그런 내용들은 저희가 살펴봤고요. 또 재밌는 게 있어서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덴나일즈 아마 저희 방송 계속 보신 분들 외신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이 얼굴 되게 익숙하실 것 같아요. 사토리 펀드를 설립하고 또 그 안에서 수석 포트폴리오 관리자로 현재도 열심히 일하고 있는 그러니까 월가에서 상당히 새롭게 막 뜨는 상당히 좀 유능한 뭐 그런 전문가 중 한 명이죠. 그래서 이분은 정말 노력 많이 하는 전문가로 잘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명세도 좀 띄고 있고요. 이분이 이 매그니피센트 7개 주식에 대한 이 포트폴리오를 공개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 M7 종목을 그대로 다 묶어서 좋게 볼 것인가, 이걸 이제 좀 나눠서 볼 것인가에 대한 요즘 좀 논의들이 있었잖아요. 그에 대해서 이분이 또 하나의 자신의 의견을 피력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볼 필요가 있는데 7개 종목 중에 4종목은 매수, 3종목은 매도, 공매도 포지션을 취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매수를 하고 있는 종목은 메타, 아마존,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공매도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 건 애플, 테슬라, 알파벳. 약간 의외는 애플하고 테슬라는 요즘 힘든 걸 저희가 알았으니까 이 두 종목은 이해가 되는데 알파벳도 여기에 좀 들어와 있어요. 그죠? 그 내용을 좀 보면 이 사람은 나의 어떤 투자 전략의 포인트는 뭐 위험을 해치하고 이런 것보다는 그냥 기업의 수익 그리고 이런 펀더멘털에 초점을 맞춘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펀더멘털에 따라서 지금 이 종목에
뭐 매수냐 매도냐를 나눴다라는 건데 먼저 메타. 이분은 메타를 가장 선호를 해요. 왜? 시장 수익률을 지금 뭐 메타가 주가가 뭐 몇백 퍼센트가 올랐느니 막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그래도 얘가 메타가 워낙에 수익 성장이 빠르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시장 수익률 S&P 500의 펄을 약간 웃도는 수준의 PR. 그러니까 메타가 주가가 많이 올랐지만 그만큼 수익성 성장이 뒷받침이 돼서 지금 고평가가 아니야. 메타 되게 매력 있어. 여전히 매력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AI를 기반으로 해서 계속 컨텐츠를 제공하다 보니까 그에 대해서 광고에 대한 수요도 늘고 있죠. 그래서 광고주들이 메타를 많이 찾고 있죠. 이렇게 강력한 광고 매출. 그리고 4분기에 EPS가 전년 대비 90%나 증가했다라는 이런 펀더멘털. 이걸 볼 때 나는 메타가 너무 좋아.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아마존도 매수 종목 중 하나인데 2023년에서 2025년 사이 2년간 EPS가 2배 증가할 것으로 난 보고 있다. 뭐 그런 점에 있어서 아마존도 여전히 매수다.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서는 코파일럿 그리고 오픈 AI 투자로 인한 이익 증가가 예상이 된다.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는 어떤 AI에 있어서 상당히 좀 선두주자 뭐 이렇게 좀 평가를 하면서 이것도 매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엔비디아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렇게 언급한 게 없어서 이렇게만 정리했고 그러면 공매도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 종목 좀 볼게요. 먼저 애플. 몇 분기 동안에 수익 감소의 어려움을 애플은 겪고 있어. 나는 펀더멘털이 초점이니까 애플은 지금은 아닌 것 같아. 나중에 더 싸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면서 현재에는 숏 포지션을 취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알파벳에 대해서도 최근 검색 부문의 성과가 상당히 둔화되고 있는 게 계속해서 포착이 되고 있어. 그럼 알파벳도 지금보다 더 싼 가격에 살 기회가 올 거야. 라고 하면서 숏 포지션을 취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이거는 사실 이 사람의 의견이고 이 의견에 따라서 이게 또 주가가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죠? 자기가 먼저 포지션을 취해놓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약간 뭐 불편함은 있을 수 있지만 뭐 이런 논리, 요거는 우리가 또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웃TV 구독을 하시면 흥미롭고 재미있는 미국 종목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주식이든 국내 주식이든 변동엔 이유가 있습니다. 자연히 모든 투자에도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웃TV가 서학 개미들의 길잡이가 되어 그 이유를 함께 찾아가겠습니다. 매주 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8시 유튜브 라이브로 찾아가는 이웃 누나의 이웃TV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